네, 송신혜입니다. 아, 지금 갑자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좀 놀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오늘 지금 지난주에 본 영화가 꽤 많아서 이거를 한 주간에 차라리 몰아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지금 갑작스러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CGV 아트하우스가 있는 이 압구정지점입니다. 압구정지점은 아시다시피 이 편안한 또 이 의자라던가 이런 게 또 아주 인상적이죠. 자, 배경을 자, CGV 아트하우스. 자, CGV 아트하우스로 이렇게 왔는데요. 마침 이렇게 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영화 얘기를 몇 가지 좀 길게 하고 길게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본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좀 얘기를 조금 길다면 길고 짤막하면 짤막하게 영화들의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주 영화, 이번 주 개봉했던 영화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아마 이제 그 몇몇 작품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는 디즈니에서 이제 만든 작품이죠. 하도 이제 많이 재탕이 돼가지고 또 재탕인가 싶겠지만 다시 한번 또 재탕을 한 작품, 정글북이 재개봉을 정글북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이 된 버전이 이번에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티스트 챗 베이커의 일생을 다룬, 그러나 이게 일생을 다뤘다기보다는 챗 베이커의 일화들을 조금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꾸며서 만든 작품, 전기 영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전기 영화가 아닌 그런 작품이죠. 본투비 블루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워크크래프트나 이런 몇몇 작품들, 후에 이제 몇몇 작품들이 개봉을 했지만, 제가 일단 눈에 띄었던, 컨저링 2도 있었지만요. 저한테 눈길이 끌었던 것은 일단 이 두 작품이었습니다. 정글북과 본투비 블루. 일단 개봉작인 두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지난주 개봉작이었으나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부산 기행 때문에 제가 놓쳤던 영화였죠. 독립영화 양치기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래전 개봉을 했으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나 디지털 마스터링 방식으로 이번에 다시 재개봉한 또 작품들이 몇 편 있죠. 세 가지색 블루랑 그리고 피아니스트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총 5작품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간략하게 오늘은 좀 잡설 없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고를 안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없네요. 어차피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간 주말에 여러분께서는 TV나 보시고 계실 테고, 나들이 가실 시간인데, 굳이 지금 제 팟캐스트, 지금 동영상으로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에 굳이 보실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지금 머리 두 편을 연달아 봤더니 머리가 지금 띵 해가지고요. 차가운 음료를 마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지금 띵한 상태라서요. 빨리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제작한 정글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설화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작품,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늑대 소년인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 소설은 1894년 제이 러디어드 커플링의 소설이 원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설이었으나
디즈니에서 1967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2016년 이게 실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말이 실사 영화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닐 셰티라는 이 어린 친구, 이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 3D로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실제 동물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겠지만 3D로 만든 캐릭터, 그리고 거기에 그저 배우들의 목소리가 입혀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화를 실사 영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사 배우가 한 명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쪽에서는 뭐 이 영화를 아바타 이후로 잘 만들어진 실사 영화다, 실사? 3D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실사를 바탕으로 한 3D 영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안 감독의 영화였나요? 라이프 오브 파이를 거의 견줄만한 작품이 아닐까. 물론 좀 오바가 좀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은 그 인도 소년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죠. 물론 앞전에 드라마로 되어 있는 얘기가 꽤 많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후반에 배 홀로 표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 이제 뭐 호랑이라던가 뭐 여러 이제 동물들이 잠깐 등장하고 또 뭐 섬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날치 때인가요? 정어리 때인가요? 밤에 이렇게 때로 몰려오는 것도 나오고. 근데 이게 다 실사라기보다는 이게 3D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프 오브 더 파이 같은 경우도 정글북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간과 수백 가지의 3D 캐릭터들, 모션 캐릭터들이 같이 어우러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글북은 만듦새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결국은 디즈니가 나아갈 길, 혹은 이제 3D 이제 실사 영화가 나아갈 길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걸 이제 제시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거리를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 늑대들의 손에 키워진 이 모글리라는 소년이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호랑이 시어칸이 나오죠. 시어칸은 이제 인간들에게 공격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인간인 모글리를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을 테고요. 이 모글리를 어떻게든 없애려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늑대 무리들은 결국은 이 모글리를 피신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 자신의 멘토와도 같았던 이 바키라와 함께 이 정글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새로운 또 동물들을 또 만나게 되죠. 이제 이 원숭이 무리를 이끄는 만다르족의 왕 킹 루이도 있었고, 그리고 이 겨울잠을 안 자는 왜 겨울잠을 안 자는지는 좀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잠을 안 자는 곰, 이 발루가 등장하죠. 발루 장면에서 발루가 참 귀엽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다고 하죠. 발루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또 빌 머레이가 워낙 또 코미디 영화에 또 강한 배우였던,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배우였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넘어가면 골스터바스터즈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이 빌 머레이 이 진가는 뭐 여러 작품에서 또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발로 역할은 꼭 이제 발로 역할은 딱 맞춘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맞춘 옷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잠깐만요. 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방송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빌 머레이가 맡았던 발로 역할도 나쁘지는 않았죠. 워낙 다양한 배우들, 다양한 배우들이 자기 그 사람의 역할이 아닌 이 동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울 수도 있고요. 뭐 워낙 그런 영화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자, 충전 좀 하느라고 잠깐 좀 시간을 좀 잡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잘 만든 작품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워낙 이 동물 역할 맡은 배우들이 또 많죠. 이 뱀 역할이 뭐였더라? 이 뱀 역할을 맡던 이제 스칼렛 요한슨을 뭐 비롯해서 뭐 많은 많은 그 주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좀 인상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잠깐만요. 그 인물들 얘기 좀 한번 좀 합시다. 제가 잡지를 두 권을 찾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텐데 뭐 어차피 그래도 금방 얘기는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있네요. 워낙 등장인물이 뭐 이 바키라 역할에는 벤 킹슬리가 나왔고 시어칸 이 배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드리스 엘바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동물들 이 배역 역할들을 보면 진짜 아주 좀 인상적인 이제 목소리 연기들이 꽤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보자. 이 배우, 예, 카였군요. 네. 스칼렛 요한슨이 맡았던 역할이 카였네요. 카는 영화에서는 좀 짧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모글리가 이 정글에, 버려진 정글에서 자라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또 그려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불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이 불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무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 사건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또 이 카가 그 얘기를 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창조물인 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을 감독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아이언맨 시리즈를 만든 존 파브로 감독입니다. 1, 2편을 만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요리 먹방 영화 아메리칸 셰프를 통해 연기자를 겸 감독. 원래 존 파브로 감독이 또 연기자였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색하지는 않았죠. 존 파브로 감독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처럼 이거는 아이언맨처럼 완전 실사로 만들어져. 물론 이제 CG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CG 비중이 오히려 이제 이 정글북이 더 비중이 높죠. 사람의 비중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존 파브로에게는 좀 또 다른 도전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블리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속편을 염두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속편 제작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죠. 이런 구성이 다양한 캐릭터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잠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스칼렛 요한슨이 나왔던 이 카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짧게 등장했고, 말루와 이제 이 바키라 콤비가 이제 엮어나갈 이야기들, 이 모글리를 돕는 어떻게 보면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두 동물이 이 모글리를 어떻게 도울지 속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충분히 나올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원숭이들, 이 왕국 같은 경우도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원숭이들 무리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편에서 이 원숭이 무리가 다시 또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런 점에서 뭐 정글북은 또 디즈니의 디즈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사나 이런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재탕을 했기 때문에, 이 재탕한 걸 얼마나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것은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래도 좀 잘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작품과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방금 전에 오늘 영화 두 편을 보고 왔는데, 본투비 블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이 뮤지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챗 베이커, 트럼펫 연주자 가운데서는 정말 전설로 불리우는 몇몇 안 되는 그 인물 중에 하나죠. 재즈를 말할 때 특히 이 챗 베이커에 대해서 빼놓으면 또 섭섭하기도 하고요. 본투비 블루는 이 챗 베이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챗 베이커가 나오는 이 전기 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 전기 영화가 아니고 부분 영화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조금씩 이제 창조해낸 그런 캐릭터들도 있고, 창조해낸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큐레이터로 해서 이걸 좀 듣고 왔던 거라서, 이 CGV 큐레이터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챗 베이커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삶을 좀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에 관련된 다큐 영화라던가 그런 걸 만듦에 있어서도 이런 자기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어떤 때는 이게 맞다, 아니다, 두 번째 인터뷰를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인터뷰했을 때는 아니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조금 그가 이제 거짓말을 잘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의 기억력이 정말 나빠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기억에 그가 알고 있는 그 기억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투비 블루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을 근거한 것처럼 근거해서 만들었으나, 이 영화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조금 이제 재창조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버트 비드로 감독은, 이 영화에 만든 이 로버트 비드로 감독은 단편으로도 이 챗 베이커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영화는 이 영화에서 이 챗 베이커 역할을 맡았던 에단 호크, 상당히 아주 멋있게 나왔죠. 물론 조금 이 마약과
이 여자의 찌들어 사는 모습이 아주 좀 조금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실감나게 정말 실제로도 저랬을 것 같은 뭐 실제로 그 챗 베이커가 그랬다고 하니까요. 근데 워낙 이 에단 호프가 요즘 맡은 영화들을 보면 뭐 보이후드에서 좀 껄렁거리는 아버지로도 나왔고 워낙 여러 영화에서 조금 그런 껄렁거리는 이미지가 워낙 껄렁거리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에서 이런 역할을 맡는 게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느낌도 듭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상의 스토리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마약 중독까지 폭행 사고 이가 나가버리는데요. 이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연주가 불가능한 챗 베이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전기 영화를 만들고 있던 와중에 자신의 아내 역할을 맡은 이제 부인 역할을 맡은 이 여배우랑 또 친해지게 됩니다. 이 제인이라는 역할의 여배우고, 이 역할을 맡은 이 여배우는 흑인 배우입니다. 카르멘 에조고라는 이 배우인데요. 이 제인과 또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챗 베이커는 이 마약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그것을 이 애인인 제인은 계속 그걸 뿌리칠 걸로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도 않을 거고 사귀지 않을 거다. 이제 아주 엄포를 놓으면서 경고를 하죠. 조금씩 이제 챗 베이커의 틀리도 다 자리 잡고, 그리고 그의 이제 실력도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피자 가게에서 거의 싸구려에 가까운 무대에서 공연했던 그는 이제 점점 좋은 무대,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점차 그를 좀 이해하고,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닫혀졌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말미에는 아주 좀 반전은 아닌데, 글쎄 사람이란 거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 좀 등장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좀 어쩔 수가 없다. 실제로 이 챗 베이커는 이 마약을 끝까지 끊지를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과연 정말 영화에서도 똑같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해피 엔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챗 베이커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왜냐하면 요즘 전기 영화들도 좀 틀을 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랑 다른 방식으로 결말을 맺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을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들도 참 좋습니다. 마이 발렌타인이었나요? 우리에게는 영화 리플리에서 리플리를 통해서 알려진 그 음악인데요. 리플리에 나왔던 그 마이 발렌타인을 이 챗 베이커 역할을 맡았던 에단 호프가 아주 멋들어지게 트럼펫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작품 본투비 블루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지금 여기 CGV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건 이야기하겠죠. 멀티플렉스 가운데서는 CGV 단독 개봉입니다. 물론 일부 지방에서는 이 작품 본투비 블루를 다양성 상영관에서는 보실 수는 있지만 상영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CGV 단독이라는 페달, 이런 CGV 문제가 아니라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독이라는 그 페단에 갇혀서 이제 사는, 페단에 좀 갇힌 부분이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단독 개봉이
어, 수입사나 수입 배급사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구미가 당기는 게 상영리나 이런 거를 끝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단독 개봉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CGV에서 흥행을 했고요. 이걸 뭐라고 나쁘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워낙 우리나라 이 다양성 영화나 독립 영화의 환경도 좋지 않고 배급망이나 이런 것도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세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양치기들. 지난주에 개봉이 됐는데 제가 이제 보지를 못했던 작품입니다. 놓쳤던 작품을 좀 이제서야 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 작품들도 나쁘진 않았어요. 줄거리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잘 나가던 영국 배우였던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션에서 다른 상대에게 그 배역을 넘겨주게 되면서 사실상 실직 상태가 됩니다. 돈은 벌어야겠는데 돈은 없고 또 어머니 수술비도 꼭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있죠. 어머니 수술비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에 끼어들게 되는 이제 뻔하게 등장하는 이 구성인데 여기서도 그 구성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역할 대행업에 끼어들게 됩니다. 역할 대행업. 말하자면 그런 거 요즘 유행하는 그거 있죠. 하객 친구인 척 해서 이제 또 들어가는데 하객 역할을 하는 그런 엑스트라 보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애인 대행이라던가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던 와중에 자신의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어달라는 어느 한 여성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두툼한 돈 봉투가 지어졌으니 이걸로 마다할 이유가 없죠. 처음에 물론 양심이 찔리겠지만 어머니 수술비라던가 자기에게 이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돈 봉투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돈 봉투를 받아들이고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척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일이 점점 꼬이게 됩니다. 자기가 단골로 알고 지냈던 이 해물탕집 여주인의 아들이 이 범죄의 누명을 씌운 것, 범죄의 누명을 쓰게 되고요. 사실상 이 사내는 그 해물탕집 해물탕집 아들을 범인으로 말해버리는 이제 실수를 범한 거죠. 실수를 범했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범인으로 지목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꼬이게 되고 이 사내는 결국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 술자리에 동석했더니 마침 이 사건 역시 그 해물탕집 군대 선후임의 모임 자리를 옮기다가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선후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달려가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특출난 배우는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이 박종환 씨. 사실 이 박종환 씨 이름만 들으면 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애정하지 않는 윤성호 감독님의 영화에 또 전문적으로 또 출연을 했었고요. 여러 독립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배우입니다. 양익준 감독과 더불어 무표정함 속에
살기 어린 그런 느낌, 그런 마스크를 좀 지닌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최강자, 양익준 감독, 이분은 배우고, 워낙 배우로도 활동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박종환 씨의 손을 들어주고 싶더군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를 좀 얘기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행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또 뭐 일종의 심부름 센터랑도 뭐 다른 방식이긴 한데, 이 심부름 센터랑 달리 한 사람을 사칭을 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돈을 받아내고, 영화에서는 이 센터 이 대행업체 대표로 나오는 그 또 다른 친구가 있죠. 전자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거 가뜩이나 편견도 나빠가지고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들쑤시고 다니는데, 괜히 네가 이제 완주라는 그 주인공이죠. 완주 네가 자꾸만 사건 해결하겠다고 파헤치고 다니면 어쩌냐 그러면서 계속 말리죠. 말리지만 이제 꿋꿋이 이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완주에게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쥐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물탕집 아들이 누명을 씌운 이야기, 누명을 쓰게 된 얘기랑, 애인 대행으로 나섰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며칠 후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완주랑 오래전에 연극 무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아마 이제 이 완주를 짝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는데, 그를 애인 대행으로 해서 저기 했던 것 이용을 했었는데, 이 여자는 분명히 완주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 충격에 빠지게 되죠. 어쨌든 그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지 하긴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좀 색다른 부분이, 우리가 흔히 피해자의 이야기, 피의자의 이야기를 주로 영화들이 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 근데 목격자도 그냥 목격자가 아니라 가짜 목격자라는 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가짜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좀 신선한 소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진환 감독, 아마 첫 독립영화 데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좀 자료를 확인해야 될 상황이 좀 되지는 못해서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작품들 앞으로 이런 작품들을 좀 신선한 소재 작품들이라면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두 편은 재개봉된 영화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공교롭게 두 영화 모두 이 프랑스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가 맞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영화는 이 세 가지색 블루.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베티 블루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집마다 예전에 집집마다 가면 포스터가 이렇게 걸려있던 집들이 한두 곳씩 있지 않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티 블루도 있었고, 그랑 블루도 있었고, 이 작품 세 가지색 블루.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작품들은 다 지금 파란색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영화죠. 공통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블루라는 제목이 들어가기도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라지색 블루, 참 오래된 영화죠. 오래된 영화이긴 하나, 어차피 재개봉된
돼도 뭐 다시 보실 분들은 보실 테고 못 보시면 저같이 못 본 사람들한테는 이런 재개봉 영화가 딱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죠. 최근 이 영화를 수입한 곳은 이제 백두대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주엔징 400번의 구타 그리고 이제 블루 세가치색 블루 등 이제 고전 영화들을 계속 다시 수입을 해서 재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이제 백두대간 이곳이 뭐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지만요. 그 시네큐브 광화문 시절부터 시작해서 꼭 계속 이런 작품들을 상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백두대간이요. 뭐 전혀 낯설지도 않고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지금은 감독직 일을 거의 안 하시겠지만 이제 이강모 대표가 꾸준한 그런 이제 고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에 출연진 하면 이제 뭐 줄리엣 비노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30대 젊은 미망인 역할로 등장을 했고요. 영화의 감독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키엘로 발음도 안 되네요. 예. 그냥 한 번에 말하면 딱 키엘로브스키. 네, 정확한 이름은 크지스토프 키엘로브스키. 그러나 예술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 키엘로브스키라는 이 이름을 상당히 익숙한 감독이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기억하실 테고요. 사가지색 블루, 블루, 화이트, 레드. 아시다시피 화이트, 블루, 레드는 이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국기가 3색으로 되어 있죠. 파랑색, 하얀색, 빨강색.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들이 자기네 국가를 가지고 그 국기 색깔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이 키엘로브스키 정말 천재 감독이고 멋진 감독이지만 지금은 그의 영화를 만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사고가 나고 이 사고로 자동차 사고가 나고 남편과 딸을 잃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줄리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남편은 또 훌륭한 또 작곡가 출신, 작곡가죠. 작곡가 출신 작곡가였는데 이 유작을 남긴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이 줄리는 이것에 대해서 큰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이 만들었던 유작의 이 악보를 쓰레기차에다가 확 버리죠. 하지만 모든 거에는 항상 복사본이 있다는 사실. 자, 이 줄리를 사랑했던 남자, 이 올리비에, 또 다른 동료 작곡가죠. 올리비에가 복사본을 확보해서 줄리에게 이 미완성인 이 악보를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같이 자기도 이제 그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 줄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에게 숨겨둔 애인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가뜩이나 이제 남편도 있고 딸도 이러는 와중에 정말 줄리는 삐뚤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던 대저택을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유산을 자신의 이제 계좌로 다 때려받고, 그리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스트릿바에서 일하는 이웃집 주민, 이웃집 자신의 또래의 이웃집 이제 여인도 만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이 줄리 역시 조금 이제 삐딱하게 살고 있었으나 조금씩 이제 마음의 이제 심경의 변화도 보이고 조금씩 이제 마음의 변화도 좀 일으키게 되죠. 이런 아마 이 장면을 아마 블루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장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문을 딱 이제 창고 문을 여는데 이 어미 쥐가 새끼들을 품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막 정성스럽게 품고 있고, 그래서 막 새끼들이 막 아장아장 막 눈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새끼 쥐들이 있죠. 근데 줄리는 다음날 이웃집에서 고양이를 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용히 창고에다가 집어넣죠, 고양. 그 얘기는 즉슨 이 쥐들을 죽인다는 건데, 근데 쥐를 죽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자신도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남편을 잃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자신과 어떻게 보면 처지가 비슷한 이 쥐 식구들을 없앴다는 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집은 지저분하게 쥐로 이제 들끓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음은 편치 않지만 그 창고에다가 이제 창고에 있는 쥐떼들 쪽에다가 이제 고양이를 푸는 그런 장면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베로니카 이중생활 그리고 세 가지 색 시리즈로 익숙한 이 키로브스키는 또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지비군이 프라이즈너. 역시 또 이름이 어렵습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로 프랑스 쪽에서 영화음악 비평가상을 받았고, 세가지 섹스 레드로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 음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죠. 또 음악과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음악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령 이런 거죠. 주인공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쭝 하면서 깔리면서 화면이 암흑이 됩니다. 그러더니만 다음 화면이 거의 예전에 TV 인생극장 이휘재 씨가 하던 그래 결심했어 했던 그런 TV 인생극장처럼 이제 줄리의 선택이 음악이 나오고 암전이 나온 다음에 그 줄리의 선택이 바로 이제 영화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도 음악을 하나의 소품으로도 활용하면서 이 음악을 아주 비중 있게 등장을 시켰던 것이 이 지비군이 프라이즈너의 감독이 우리 음악 감독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이제 백두대간이 블루를 수입을 했으니까 나머지 화이트랑 레드도 곧 재개봉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백두대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세 가지 그랬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세 작품을 다 블루만 딸랑 수입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블루만 수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레드랑 화이트도 재개봉이 되면 어떻게든 저도 좀 한번 볼까 생각 중이고요. 자, 이제 5번째 작품. 이 얘기도 좀 짧게 해보죠. 역시 거장 중에 한 명이죠. 미케 하네케 감독의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가 2011년에 2002년인가 2001년에 나온 게 있고 또 몇 년 후에 또 나온 영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11년인가요? 어쨌든 간에 2000년도에 두 개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의 두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 관람가 작품이고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소개할 피아니스트는 19금 버전의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미카엘 하나케 감독은 아시다시피 하얀 리본,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죠. 아무르, 노년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다뤘던 영화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무르 등 이 작품들을 통해 좀 알려진 감독입니다. 이 작품도 원작이 있습니다. 200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엘프 리테 엘리네크.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프랑스 쪽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습니까? 어쨌든 간에 엘프 리테 엘리네크의 소설 피아노 치는 여자를 영화한 작품입니다. 음악학교 여교수가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에리카입니다. 상당히 이제 호랑이 선생처럼 1대1 교수 때 이 아이들을 아주 무섭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소문이 자자하고, 심지어는 아주 눈물 찔끔나게 할 정도로 아주 악착같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음악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공대생 출신의 월터라는 이 남자죠. 젊은 남자죠. 근데 좀 껄렁껄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얼음공주 같은 이 에리카에게 자꾸 접근을 합니다. 아주 껄렁껄렁하게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애정 공세가 조금 먹혔나요? 조금 이제 에리카는 조금씩 이제 월터의 그 접근을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 그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결혼을 못했는지는 영화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어디다가 써먹을 곳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을 이제 다른 곳에서 풀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월터에게 그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계속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SM 방식,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욕구를 자꾸만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월터는 그런 에리카를 이해할 수가 없죠. 선정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에리카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출이라던가 조금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신의 딸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다 보니까 자주 이제 옷장에 있는 옷들을 찾아다가 옷장 검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모녀 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할 정도로 서로 욕도 하고요.
머리 끄대기를 붙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녀 관계, 가족 관계인지는 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 월터와의 관계도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비정상적인 그 관계가 영화에서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월터를 좋아하는 그냥 월터가 그냥 호의만 베풀었을 뿐인데 호의를 베푼 이제 같이 피아노 같이 이제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 중에 한 명에게 좀 해코지를 하는 장면도 심지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심하게 해코지를 하죠. 그런 장면이 등장할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이 에리카의 성격이 또 등장하게 되죠. 영화의 말미에는 그 욱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 에리카의 성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좀 충격적인 엔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영화를 이제 확인하면 보시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영화의 출연자 중 이자벨 위페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자벨 위페르는 정말 프랑스가 사랑하는 국민 여배우인 건 분명하고요. 홍상수 감독이 또 선택한 또 흔치 않은 또 프랑스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상수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들 작품에서도 끊임없이 또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상적인 또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워낙 이자벨 위페르가 출연한 영화들을 보면 다 정상적인 역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홍상수 감독의 다른 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안나였나요? 풀밭이었나 보리밭에서 거의 정신 나간처럼 소리도 지르잖아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자벨 위페르를 참 이자벨 위페르에게 조금 좀 정상적인 그런 역할을 이제 줄 때도 됐는데, 물론 정상적인 역할의 영화들도 꽤 많이 출연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상적인 역할만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자벨 위페르의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짧게 5작품을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 주 개봉작들 미리 한번 살펴보고 뭐를 좀 볼까 좀 미리 좀 예고를 해보죠. 볼까요? 자, 글쎄요. 프랑스 파리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프랑코포니아라는 영화도 있고요. 실험적 다큐멘터리 방식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이번에 또 메가박스의 필름 소사이어티 추천작으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작품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글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던 일본 영화 이 백엔의 사랑도 이번 주 개봉을 합니다. 32살 백조 이치코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편의점 알바생에서 이제 점점 멋진 권투 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아무래도 일본이랑 우리가 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실업자들도 많고 청년 실업자들도 많고 이런저런 좀 불편한 좀 힘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사람들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루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 저는 그런 작품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도 좀 볼만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이 작품 사형수의 편지 같은 경우,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블라인드 시사로 미리 봤는데요. 영화의 내용을 대충 스타일을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강동원 씨가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검사회전과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구현을 위해 이제 애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또 유승환 감독의 또 베테랑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 영화에 또 등장인물이 김영민 씨랑 또 성동일 씨, 이 두 사람의 이제 콤비를 이루어서 사건을 해결하고요. 이 억울한 이 사람 역할은 바로 김상무 씨, 그리고 갑 중에 슈퍼갑으로 등장하는 재벌회장 부인인가요? 재벌회장 부인 역할로는 또 김영애 씨가 등장합니다. 완성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권종환 감독이 S다이어리, 이제 김상아 씨가 출연했던 영화 이 S다이어리를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권종환 감독. 조금 그러니까 만듦새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 가불관객이라던가 흑수저, 금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또 요즘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다는 점에서, 사형수의 편지는 오락 영화의 가치로는 일단은 오락 영화이기 이전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영화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오락 영화 그냥 단순한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셔도 무방은 할 겁니다. 시간 때우기는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금 단순히 오락 영화로만 생각해 보지는 마시고,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만연해 있는 문제점들을 좀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닌자 터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닌자 거북이로 알려져 있는 작품 닌자 터틀의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전편이 이미 개봉을 했었죠. 후속편 어둠의 히어로도 이번 주 개봉을 합니다. 그럭저럭 보긴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닌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를 그냥 이번에는 좀 패스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개봉하는 영화 중 하나는 또 불의 전차. 이 불의 전차는 재개봉도 아닙니다. 불의 전차는 우리가 주말의 명화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극장에서는 첫 개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영화가 1981년도, 제가 1981년생이니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의 명화나 이런 프로그램,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여러 번 방송은 됐으나, 국내 극장에서 개봉된 거는 처음인데요. 1924년 파리올림픽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반젤리스의 음악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 전자음악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었나요? 프랑스 어디 올림픽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스터 빈으로 나왔던 로안 와킨슨이 이 반젤리스 음악을 아주 재밌게 또 패러디하는 또 공연을 또 선보여서 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캠브리지 신학생 헤럴드의 이야기, 헤럴드와 또 기독교인 또 에릭.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또 종교 영화의 느낌이 강해서 일부에서는 조금 지루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냥 TV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반젤리스의 이 전자음악이 인상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지금 다시 보면 좀 고리타분한 종교 영화라고 조금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영화는 뭐 보실 분들도 알아서 보시면 또 좋을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워낙 명작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작품 우리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1살 소녀의 현과 지하의 우정을 다룬 작품인데 독립 다양성 영화체 개봉 영화 예정 영화치고는 평론이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윤가은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아역 배우들의 활약을 또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일단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작품을 저는 우선적으로 좀 볼까 합니다. 우리들을 먼저 보고 나머지 몇몇 작품들 백엔의 사랑이라던가 프랑코포니아 등의 작품들 이외에도 개봉작들은 몇몇 작품들이 있는데 글쎄요 좀 애매합니다. 땡기는 작품들도 있고 좀 확 땡기는 작품들도 있고 좀 애매하게 땡기는 작품들도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개봉한 영화, 지난주 개봉한 영화에 대한 좀 대략적인 리뷰를 좀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뭐 이렇저렇게 혼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많이 좀 피곤합니다. 몇 편을 5편 이번 주에 총 5편을 봤더니 아주 사람이 아주 정신이 없고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띵 하고 좀 무기력해집니다. 다음 주 개봉작들도 꽤 볼만한 작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어떤 영화를 볼지 또 보게 될지 또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지는 또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 제 SNS에 따로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내용은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제 유튜브 전용 채널로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행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창원 쪽 이야기를 좀 소개해서 다음 카카오 이쪽에 다음 카카오에 브런치 서비스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좀 반응이 없어요. 다음 브런치 쪽에 제가 지금 이걸 소개를 했는데 워낙 다음 쪽이 그렇잖아요. 다음 브런치 그런 쪽 카카오 쪽이 작은 쪽 제가 다음에서 이 블로거 뉴스 블로거 기자단 후에는 다음 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바뀌고 난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건데 작은 영화, 독립 영화, 뭐 다양성 상영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소개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십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 글들을 더 많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창원에 리조움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번에 뭐 국도가람예술관 그리고 이 CNC 아트시어터 CNC 부산과 창원에 이 세 극장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각자의 또 개성도 있고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는 극장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성 있는 극장들에서 좋은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거. 물론 CGV 부산 같은 경우는 CGV 아까울 수도 있고요.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4개, 심지어 4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그런 곳도 가보시면 좋죠. 하지만 다양성 상영관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느낌이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카로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날카로움 속에 또 부드러움, 또 가령 국두가람 같은 경우는 좁은 크기의 극장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리좀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이게 뭐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려는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잘만 이용하면 또 편안하게 워낙에 마산이나 이런 쪽이 또 NC 다이노스가 또 워낙 강세를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NC 다이노스 팬들에겐 또 좋은 또 숙식처가 되기도 할 테니까요. 영화도 보시고 또 응원하는 팀, 야구팀도 응원도 하고 숙식도 해결하고 뭐 영화도 보고 좋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테고요. CNC 같은 아트시어터 CNC 같은 경우는 PBC 평화방송 부산지구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곳이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꼭 종교영화만 트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이야기는 제가 따로 다시 또 이제 글로 옮기겠지만 부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들어보시면 또 인상적이고 좀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주쯤에 제가 이제 제 전용 브런치 앱, 다음 카카오의 브런치라는 앱이 있습니다. 브런치라는 앱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구독을 제 닉네임 송신혜를 구독해서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재밌는 이야기,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또 많습니다. 부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쯤에 제가 또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1시간 조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어쨌든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또 들어주시고 즐겁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 자, 잠깐 버튼이 갑자기 잘 안 꺼지네요. 자, 버튼을 좀 꺼보겠습니다. 꺼져라!